정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시대상과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정부 광고 헌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저는 사회편 함께 이야기해볼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부 광고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실 김병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또 최근엔 어린이 교통사고도 좀 있어가지고 관련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광고가 바로 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한 광고죠. 보호하자 어린이, 살피자 보행자라는 광고물인데 제가 놀랐던 게 이 포스터가 만들어진 게 194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미 군정에서 실시한 광고인데요. 보호하자 어린이, 살피자 보행자, 영어로 Protect Children, Watch Out for Pedestria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통 안전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한국인과 미국인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글로 카피를 썼다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군과 함께 펼친 사업이라서 그런지 뭔가 색감도 화려하고 그 기존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던 광고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를 보시면 어린아이들 3명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고 칼라로 그렸죠. 표현 자체 면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특히 이 광고가 1947년에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좋은 건 알지만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은 쉽게 끊기 힘든 게 있죠. 바로 담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담배값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과는 좀 결이 다른 정부 광고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1회 전매의 날 축하 광고라고 하는데 전매의 날이 뭔가요? 그러니까 담배를 발매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 우리 지금 그 담배 인삼 공사라든가 또는 KTNG 네네. 이런 말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매청이었죠. 1969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전매 행사를 가졌는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담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에 이렇게 담배를 기념일까지 만들고 이렇게 권장을 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농가에서 그 당시에 담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잎을 생산을 하면 그걸 말려서 정부에서 이제 한꺼번에 걷어서 신탄진으로 보냈어요. 지금 왜 대전 옆에 가면 신탄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가 연초 제조청이라고 해가지고 그 담배를 주로 생산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담배 브랜드 이름을 신탄진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단히 주목을 받았고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를 잘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판단 때문에 그 담배를 장려를 했는데 그 광고를 보면 지금 담배 곽에서 담배 필터가 이렇게 뽑아져 나와가지고 지구본 쪽으로 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담배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수출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맥락도 같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담배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흡연자라면은 이 담배 피면 내가 좀 글로벌한 사람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당시에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심지어는 1910년대 광고를 보면 이런 카피도 있어요. 위생에 유익한 담배,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위생에 유익한 담배 했는데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담배가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사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에 비로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었네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2005년 이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게 있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뭐 2조 6천억 원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바로 복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불황일 때 더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정부 광고가 바로 이 복권에 대한 광고입니다. 주택 복권 발매를 알리는 광고네요. 아마 기자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매주 토요일 날이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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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 복권 추천 방송 보면서 번호 이렇게 맞춰보던 기억이 아주 설핏 나는데 이 주택 복권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주택을 마련하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유공자를 그 기금으로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1969년 9월 15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회차인 1473회, 그러니까 2006년 3월 26일까지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됐고 서민들의 꿈을 심어주게 됐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40여 년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바로 이 주택 복권인데 제 1회 주택 복권 발매 현장으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예. 집 없는 분 도와주고 복 받으세요라는 그런 카피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복권 한 장에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1등 당첨금이 300만 원, 2등이 100만 원 이제 그랬는데 이 정도 돈이면 그 당시에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월 1회 50만 장을 발행을 했고 또 월 1회 이제 발행을 하다가 차츰 월 3회, 월 2회 이렇게 이제 바뀌다가 주 1회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의 로또 복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권이어서 그런 건지 이 광고 테두리가 한자 그 복복자로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복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자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설날에 세뱃돈을 복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돼서 더 큰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위에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로또 복권 사서 그냥 일주일에 낙처럼 그냥 이렇게 재미 삼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딱 그 정도로만 즐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복권이라는 것은 너무 사행심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부 광고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옛날 7, 80년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쥐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예. 그 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쥐를 잡자,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가 얼마나 많았길래 쥐가 살찌면 사람은 굶는다 뭐 이런 광고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국에 9천만 마리의 쥐가 있다고 그렇게 추산을 했어요. 기록을 보면 인구 1인당 3마리, 한 집 평균 18마리의 쥐가 있다. 아, 진짜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쥐들이 그 한 해 동안 먹는 쌀이나 곡식의 양을 계산하면 약 280억 정도 되는 돈으로 그 쥐는 워낙 그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잡지 않으면 전국에 걸쳐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쥐를 잡자 이런 캠페인을 전국에 걸쳐서 전개했고 심지어 학교에는 잡은 쥐의 꼬리를 가져다가 실제로 제시하는 그런 그런가요? 게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범국민 쥐잡기 캠페인 뭐 이런 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쥐를 잡자라는 그런 이제 헤드라인 밑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쥐를 잡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한 집에서
쥐약을 놨는데 다른 집으로 지가 도망가서 다른 곡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이렇게 쥐를 잡자라는 그런 그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집마다 작은 쥐를 가지런히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대단했던 캠페인입니다. 뭐 쥐약 놓는 시간까지 정해주고 좀 굉장히 체계적인 캠페인인 것 같은데 네. 이 캠페인 효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 어떠한 정부 캠페인보다 당시의 쥐잡기 캠페인이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멸이라는 표현을 하기 쉽지 않은데 쥐잡기 캠페인의 효과는 대단했고 그것을 포스터나 글짓기대, 웅변대 이런 걸로 캠페인을 2차 확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참 요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광고네요. 정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시대상과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정부 광고 한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정부 광고는 바로 이겁니다. 색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요즘엔 사실 저출생이 사회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너무 아이가 많이 태어나서 문제였군요. 그렇죠. 이 출산 정책은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제 남의 침실의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느냐. 사실 개개인마다 또 사정이 또 다른 건데. 예, 먹을 건 없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야 니네는 셋씩이나 되냐 하고 공개적으로 약간 망신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도 많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구들이 또 있었어요, 과거에? 그 당시에 산하제한 표를 보면요. 1960년대에 적게나 잘 기르자. 그리고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다음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런 광고들이 계속 있었고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또 1974년에는 임신 안 하는 해 이런 표현도 썼어요. 1975년에는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또 1976년에는 나라사랑 피임의 해. 뭐 이 밖에도 심지어 이제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 거기서 정관 수술을 해주면서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정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20년에 걸쳐서 산하제한 정책이 이어져 온 건데 예. 거의 세뇌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아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둘도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낳자. 그리고 지금은 아예 낳지 말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큰 문제였는데요. 이 캠페인의 의의는 어쨌든 정부에서 산하제한 정책을 해가지고 인구를 억제를 했다는 점. 그렇지만 미래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정부 광고 살펴보니까 참 재밌네요. 흥미롭기도 하고 사회 상황이 좀 변함에 따라서 좀 시적절하면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광고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광고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OTT 등등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데서는 정부 광고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더욱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부 광고라는 게 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재밌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